교수님께서는 전기공학부 회로설계 전공을 하셔서 현재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이강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이강윤입니다. 이제 이렇게 토요일날 귀한 시간을 내서 강연을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약 100분간의 강연 시간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물 인터넷과 이제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최근에 사물 인터넷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의 중요한 이슈들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iclab.skku.ac.kr 성균관대학교 내에 있는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라서 혹시 이제 강연 끝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회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회로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인테그레이트 서킷에서 직접 회로, 반도체 직접 회로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F, 아날로그, 파워 IC, 또 최근에 인공지능 IC 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대략 전부 49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반도체 설계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반도체 회로 기술 관련된 상용화 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회로도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연결 사회와 사물 인터넷.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초연결 사회죠. 초연결. 그래서 초연결 사회와 사물 인터넷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이 인터넷 오브 띵즈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핵심 요소 기술들이 뭐가 있냐라는 거를 이제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물 인터넷의 핵심 요소들을 구현하려면은 실제로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곳곳에 반도체 직접 회로, 인테그레이트 서킷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인테그레이트 서킷에 대해서 반도체 직접 회로 기술이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설계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여기까지가 개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그 내에 센서 기술이 있고요. 반도체로 구현하는. 그다음에 무선으로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는 무선 커넥티비티 기술들.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전원을, 배터리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배터리를 어떻게 대체하느냐, 무선으로 또 보내느냐, 이런 연구 내용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사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전공이라든지 또 여러 그 나이대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너무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개념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IoT가 뭐냐를 설명하기 전에 이게 이제 쭉 X축을 보면은 이게 연도 대비 이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이 요 시점이죠. 한 2019년이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만들어진 자료라서 좀 그런데, 일단 예전에는 IT라고 하는 게 IT를 즐긴다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IT를 즐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IT가 생활,
IT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디지털 홈들, 디지털 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된 가전 기기들이라든지 사용하는 이런 게 이제 2000년대까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란 얘기들 많이 쓰죠. 스마트 그rid 얘기들을 이제 2010년대에 많이 썼는데 이때부터는 IT가 everywhere. 그래서 IT가 어디든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이때까지만 해도 기기들을 제어를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IT 기기들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IT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알아서 IT 기기들끼리 서로 통신도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최근에 실감 또 감성 해서 이제 다시 이제 IT가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데 좀 더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고 이런 수준까지 갔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강의장에 전등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전등을 켜고 끄는 걸 넘어서 앞으로는 내가 좀 기분이 우울하다 그러면은 전등이 알아서 사람의 기분을 감지해 가지고 전등의 밝기가 조절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성 여기까지가 돼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쭉 계속 가는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 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 이제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물 인터넷의 가장 정의를 잘 해놓은 문서가 사물 인터넷 관련된 모든 강연의 맨 앞장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IBM에서 만든 소개 자료인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념은 99년도에 나왔어요. MIT에서. 근데 최근에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최근 2010년대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에서 things, 요 things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 이건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어요. things라고 하는 거는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홈이 될 수도 있고 시티가 될 수도 있고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농업에 농사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things의 정의는 정말 말 그대로 everything이 되는 개념이고요. 근데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things니까 이런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초연결 사회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사물들이 초연결, 커넥티드 돼 있는 게 이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연결, 커넥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는데 근데 이런 사물들이 선으로 연결될 수가 없겠죠. 이제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죠. 사람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무선 커넥션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물들이 고유하게 식별. 이제 사물들이 사람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고유하게 식별될 수 있는 아이디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센서면 센서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인간의 명시적인 개입 없이 그냥 알아서 사물들끼리 서로 통신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를 인간 중심적인 또 감성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게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사물 인터넷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에 적용되느냐라고 보면 다 적용될 수 있죠.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인데 가장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집이죠. 집 내에 온도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집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도 더 들어갈 거고요. 여러 가지 집 내에 정보들을 센싱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무,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시티들에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죠.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서로 사물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굉장히 이 선이 복잡한데 여러 시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교통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식물들 온도도 알아서 최적으로 다 제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 기기들이 서로 통신하는 거예요. 기기들이 그다음에
정보를 뭘 해야 되냐면 센싱을 해야 돼요.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습도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다 센싱을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등을 센싱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원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IoT 하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기기들, 디바이스라고 하죠. 디바이스들, 센서 디바이스들이 필요하고 센서 디바이스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 통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되면은 여기 강연장에도 센서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간다 이거죠. 수십 개, 수백 개의 센서들이 있으면서 그 센서들끼리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센서하고 서로 통신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요가 되겠고요. 그럼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를 좀 살펴보면요. 크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인데 크게 이제 센싱 기술이 필요하죠.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 센서 기술이래요. 그래서 온도, 습도, 가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또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센싱하는 회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센서 기술들을 이용해서 먼저 정보를 습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정보를 얻는 장면이 필요하죠. 사람의 비유를 하게 되면은 사람의 눈에 해당이 되죠. 눈이나 귀, 코에 해당이 되죠. 뭔가 감지를 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감지된 기술을 가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센싱을 했으면은 그걸 가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보시듯이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센서의 개수가 전 세계 인구의 수를 넘어섰어요. 이미 수십억 개의 센서들이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그게 뭐 수백억 개 이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정보를 가공, 추출, 처리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량 중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도 중요한 부분인데 헬스케어, 사람의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서로 주고받는데 그럴 때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가공 기술이 있고요. 이제 정보를 가공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술이 뭐냐? 통신 기술이에요. 통신, 무선 통신 기술이 되겠고 와이파이, 3G, 4G 지금 4G, LTE 다 쓰고 계시죠. 지금 핸드폰에 3G도 있고 지금 최근에 광고들 많이 보시면 5G 해가지고 5세대 통신들 이런 통신들이 이제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정보를 획득한다, 센싱을 하고 정보를 가공한다, 가공한 다음에 서로 통신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세 가지 기술이 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되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결국 반도체로 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소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반도체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럼 굳이 반도체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거는 반도체로 구현하면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 기술은 센서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가격을 굉장히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비용 절감. 이게 반도체로 가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성능도 향상시키면서 작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반도체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게 이미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양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오셨을 텐데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 반도체만 잘해서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사물 인터넷의 중요한 또 하나가 항상 반도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는 같이 돼야 돼요. 하드웨어만 잘한다고 돼서도 안 되고 소프트웨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같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보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걸 우리가 클라우딩이라고 얘기하죠. 클라우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결합이 돼야 되고 뭐 통신 기술 표준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분야가 사물 인터넷이 되겠고요. 그 중에 오늘 주로 반도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쓰이죠. 빅데이터가 뭐냐? 말 그대로 데이터가 큰 거죠. 빅데이터. 근데 왜 이제 빅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냐면은 사물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수백 개 센서들 에서 혹은 수천 개, 수만 개에서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 많아지는 정보량들을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요. 그렇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창고를 보면 창고 안에 좋은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거기다 넣어놨는데 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꺼내지 못하면은 마찬가지죠. 빅데이터가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정말 유용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기술이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컴퓨터들 집에 있는 PC들 가지고 하기에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들을 쓰는데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좀 똑똑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량을 처리할 때 인공지능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도 역시 반도체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무선 통신, 서비스 이런 기술 요소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 원의 의미는 뭐냐면 요 맨 바깥이 전체 IoT 기술이에요. IoT 기술인데 그 안에 작은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원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의 센서들이라든지 하드웨어고 요거를 결합해요. 커넥티비티를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결합한 하드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플랫폼. 굉장히 많이 쓰이죠.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 사이에 서로 통신을 하면서 쭉 확장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런 기술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요 아래 맨 안에 맨 아래쪽에 플랫폼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먼저 하드웨어가 있어야 뭔가 정보를 수집을 해야 이거를 가공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드웨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본 건데 원으로 그렸던 거를 이렇게 확장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맨 아랫단이 뭐냐? 센서라고 부른댔죠. 이 센서들. 이 센서들이나 요 처리하는 회로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드웨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를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 직접 회로 IC로 이제 만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은 머신이라고도 하게요. 머신 하면 굉장히 딱딱하죠. 기계니까. 근데 최근에 머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냥 센서가 됐건 간에 혹은 여러 가지 이 things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머신이라고 사람 위의 것들을 다 머신이라고 표현하죠. 또 최근에 또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많이 써요.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한다. 마치 사람처럼 학습한다. 이런 의미로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IC가 되면은 그게 이렇게 쭉 머신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모듈 형태로 이게 처리를 하죠. 이게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무선이에요. 무선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전달이 돼요. 어디든지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선으로 센서 데이터들이 전송이 되면 지금은 이 데이터 가공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 슈퍼컴퓨터라든지 굉장히 파워풀한 컴퓨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값싸게 처리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IoT 기술들이 뭐가 있느냐? 자, IoT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IoT 기술들이 뭐가 있냐를 보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센서죠. 인간의 수, 사람 수, 인구수를 이미 넘은 센서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센서 가격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전자전기 공학부죠. 공대 소속이에요. 공학을. 이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걸 생각하지 않는 거는 의미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과학하고 다르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그거를 실제로 너무 비싸가지고 못 만든다. 이거는 우리 생활에 적용을 못 해요. 근데 센서 같은 경우에 센서 가격들이 계속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센서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통신. 자, 이제 정보를 받는데 이게 굉장히 느려요.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 아마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로밍 해가지고 데이터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데이터가 빠른 나라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고 뭐 하나 이메일 하나 보려면 굉장히 느린 경험. 일본이나 미국에 가셔도 통신이 빨리 돼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가 통신 대역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5G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통신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방대한 양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죠.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여기 좀 부모님이랑 싸우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이 센서들 정보들을 굉장히 잘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단말이 된다 이거죠. 스마트폰이 지금 거의 컴퓨터 가격이죠. 100만 원 넘어가니까 굉장히 컴퓨팅 파워도 좋아요. 제가 내부를 보여드릴 텐데 이따가. 그러니까 IoT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개인이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혹은 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연동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지금도 이미 할 수 있는데 제한적이지만 그런 게 다 되겠고, 아까 이제 통신 기술들,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들, 뭐 요건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요. 이런 기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네이블러라고 해요.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네이블러, 에이블이죠. 이네이블이라고 뭐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죠. 이런 가능하게 하는 이네이블러 기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IoT가 미래에 더 활발하게 개발이 될 거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좀 빨리 넘어갈 텐데 쭉 보면은 통신이 우리나라만큼 통신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죠. 또 나라도 또 작은 그런 이유도 있어요. 미국에 가면 통신 안 되는 지역 꽤 많죠. 고속도로라든지 안 되는 지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고속 모바일 이동통신 5G 환경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IoT의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IoT 요소 기술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하고 센싱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전달을 트랜스퍼링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정보를 축적을 해야 돼요. 정보 축적, 정보를 저장해야 되죠. 저장하니까 메모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죠. 그다음에 정보를 융합을 해야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다 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반도체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이제 반도체 기술을, 사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반도체 기술의 아주 세부적인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고 조금 개요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제 IoT의 핵심 반도체들을 보면은 뭐들이 필요하냐?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이 하나하나 반도체로 다 매핑이 돼요. 그래서 아까 센서가 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센서하고 센서 신호가 이게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센서 신호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의미 있는 데이터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죠. 근데 옆에 테이블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해요. 그러면 잘 들어야 되죠. 이게 안 그러면은 옆에 노이즈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회로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잘 가공을 하고 그 센서 신호를 처리한다. 라는 거는 보통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작거나 잘 안 보이더라도 이거를 잘 처리하는 기술들이 센서 신호 처리 IC, 집적회로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받았으면 생각을 해야 된댔죠. 정보를 가공을 하고 해야 된댔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너럴하게 프로세서라고 얘기해요. 프로세서. 그래서 우리 CPU들 들어봤죠. CPU들처럼 센서 정보들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게 민감한 상대방의 건강 정보다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도 다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민감한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될수록 보안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무선으로 서로 센서들이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해킹을 할 수 있어요. 해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보안이 점점 중요해지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 가정에서 와이파이 잡다 보면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잡히는 와이파이 있죠.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쓰시면 그 AP를 통해서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정보를 주고받는지 무선으로 그게 해킹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제공하는 것 가능하면 쓰지 말라. 그 보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무선으로 보내야 돼요. 그 무선 통신 IC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선인데 커넥션 한다고 해서 커넥티비티라고 해요. 무선 커넥티비티 IC들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가장 그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문제죠. 지금 핸드폰도 기능은 좋은데 좀 동영상 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하루 지나면은 없어지죠. 근데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 기기들이 센서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센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근데 그 센서를 매일 배터리가 얼마인지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것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배터리도 앞으로는 배터리면 어쨌든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배터리를 아예 교체를 안 하고 무선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따로 기본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고 일단 에너지가 있어야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이 있고 또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뭔가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센서가 무슨 데이터인지 알려면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죠.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터치들이 있어야 사람이 입력을 하거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IC들이 여기 제가 IC라고 표현한 요 하나하나들이 전부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들이에요. 그렇죠?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매핑해요. 그걸 다른 말로 그냥 하드웨어라고 해요.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하드웨어 분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들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전자회로를 강의를 해요. 전자회로가 저희 전자공학에서 대학생들이 듣는 첫 번째 이 전자공학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항상 묻는 얘기예요. 자, 반도체가 뭐냐? 반도체. 되게 많이 듣죠.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듣죠. 반도체 강국. 그러면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세마이컨덕터라는 의미가 SEMI가 반 그런 의미죠. 셈이면. 근데 그거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죠. 반도체라고 하는 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깨끗한 상태의 머티리얼, 반도체 머티리얼들은 기본적으로 부도체예요. 부도체. 전류를 흘릴 수 없어요. 깨끗하다는 의미는 전류를 흘릴 캐리어가 없다는 거예요. 전류를 흘리려면은 전자들이나 혹은 양전하나 음전하가 있어요. 홀이라고 하는 양전하, 음전하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깨끗한 가공 처국기 상태는 못 흘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불순물하면 우리나라 말로 좀 안 좋은 의미죠. 근데 반도체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전류를 흘리려면 거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은 전자나 홀 캐리어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류를 흘릴 수가 있죠. 캐리어들이 전류를 나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캐리어를 잘 넣어서 잘 컨트롤하면은 도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압을 어떻게 가하느냐에 따라서 전류를 흘릴 수도 있고 흘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특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집적 회로를 만들어요. 그렇죠? 집적 회로.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다라고 할 때 그 반도체라는 거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걸 의미한다 이거죠. 그럼 반도체 기판은 이 과학관 맨 입구에 재밌게 사물함이 돼 있던데 거기 원소 주기율표들이 쭉 붙여져 있는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가장 많이 쓰는 반도체 기판은 실리콘이에요. Si, 규소죠, 규소. 규소는 모래에서 만들어요. 모래로부터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데 그 반도체 기판이에요. 그 위에다가 뭘 만드냐면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요. 트랜지스터. 이제 핵심 소자가 트랜지스터예요. 반도체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능동 소자라고 하는데 증폭을 할 수 있고 스위칭을 할 수 있고 이게 뭔가 우리가 외부에서 센서들 신호들이 작으면 그걸 키워야 되죠. 신호를. 우리 마이크로폰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목소리 얘기하는 거가 작으니까 키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증폭을 하려면 무슨 하느냐? 그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들로 이제 증폭을 할 수 있는 소자예요. 그거를 집적한 건데 이게 얼마만큼 집적이 돼 있느냐? 보통 이 하나의 집적회로 내에는 수백만 개에서 수천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요. 최근에 인텔에서 나온 CPU는 수억 개까지 올라갔어요. 트랜지스터가. 사실 트랜지스터를 직접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아무리 작아도 그거를 수천만 개를 쌓아 놓으면은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반도체 집적 회로로 만들면은 수천만 개로 만들어도 1mm 1cm 바이 1cm 내에 다 들어가요. 수천만 개 트랜지스터들이 수억 개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이 소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되겠죠.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고 핸드폰에서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우리가 집적 회로라고 한다 이거죠. 제가 이제 기자분들하고 좀 인터뷰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기자분들한테 제가 집적 회로라고 이게 좀 발음이 어렵죠. 집적이란 말이 인테그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꼭 기사 나올 때 초안을 보내오면 직접, 간접, 직접 할 때 그걸로 꼭 와가지고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집적이란 말이 사실 익숙치 않은데 인테그레이션이란 말이에요. 한글로 집적이에요. 그럼 집적 회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요 한두 페이지는 영어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은 그거는 집적 회로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반도체라고 하는 건 그냥 부르기 편하게 반도체 내에 회로를 만든다는 의미가 되겠고 거기에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는 의미예요. 인테그레이션. 뭘 인테그레이션 하느냐? 제가 설명드렸듯이 트랜지스터를 수천만 개, 수억 개까지 인테그레이션 하는 레벨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IC라고 얘기해요.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좀 부를 때 내가 좀 큰 걸 표현하고 싶다. 좀 IC 하니까 집적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쓰는 게 그러면 large scale integration이라고 하자. LSI. 이것도 좀 부족하다. 앞에다 very를 붙이자. 그래서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하면 VLSI. 이것도 좀 부족하다 해서 어떤 분들은 ultra large scale integration, 울트라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쓰죠, 울트라. 근데 VLSI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IC 하면 굉장히 반도체 하면 굉장히 자그마한 용어고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구현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거를 스케일을 확대시키면 VLSI로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용어하고 구조만 설명드릴 텐데 트랜지스터도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트랜지스터 그 중에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혹은 세마이컨덕터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MOS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를 이제 최근에 다 써요. 지금의 반도체 기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세계 메모리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서 무슨 소자를 쓰느냐, 무슨 트랜지스터를 쓰느냐라고 보면 MOS 트랜지스터를 써요. 모스 트랜지스터들을 사용을 한다. 그거는 왜 MOS인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조금 더 이제 확장한 게 컴플리멘터리 MOS,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기술을 쓰는데 그건 뒤에 이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름 자체가 친숙하죠. MOS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써요. MS
MS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그 오피스도 모스라고 써요. MS 오피스 뭐 인증 시험도 있고 하죠. MOS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반도체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트랜지스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수식은 잘 뭐 이번 시간에는 보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 반도체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사물인터넷에서는 반도체가 작은 게 필요한데, 그렇죠? 수천만 개의 기능들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냐고 하면 이 밑에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된 부분이 뭐냐면 이게 3차원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리콘 기판이에요. 실리콘 기판이 되겠고 그게 아까 뭐로 만든다 했느냐 모래로부터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실리콘 기판으로 이렇게 하얀색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마치 그 판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판화. 여기다가 패턴을 새기는 거예요. 여기 실리콘 기판이 있고 위에다 패턴을 새기는데 자 전류가 흐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캐리어가 있어야 된댔죠. 그렇죠? 우리 전자공학과라는 말 많이 쓰죠. 공대에서. 왜 전자공학과냐? 전자를 다루기 때문에 전자공학과예요. 그럼 그 전자가 어디 있냐면은 요 전자예요. 자, 전류를 흘리려면은 양전화, 음전화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전자를 넣어줘요. 전자를 넣어줘. 이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얘기해요. 불순물을 넣어준다라고 표현하고요. 이쪽에서 전자를 보내는 게 있으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를 보내요. 그럼 받는 쪽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소스라고 하고 이걸 드레인이라고 얘기해요. 소스라고 하고 이걸 드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내고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보내고 받는 게 아니고 마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댐을 생각하면 돼요. 댐이 있죠. 댐이 있으면은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를 조절하려면 뭘 가지고 조절하면 수문 가지고 조절하죠. 문의 높이를 완전히 문을 닫으면 물이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수문을 활짝 개방하면 전류가 최대로 흐르죠. 그렇죠?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전자를 보내는 걸 소스,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를 드레인이라고 부르고 그 문 역할하는 걸 게이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게이트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면 게이트를 완전히 수문을 확 닫으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거는 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전류를 완전히 개방한다? 전류가 최대로 흐르는 거죠.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면 완전한 도체가 되죠. 그럼 수문을 약간만 닫아요. 한 반쯤 열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중간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스 드레인이 있고 전류를 제어하는 게이트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MOS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왜 MOS라고 하느냐? 맨 아래에 있는 게 세마이컨덕터예요. 세마이컨덕터.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빗금친 부분이 옥사이드예요. 그래서 옥사이드.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저기 그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메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 구조가 MOS이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MOS라고 부른다 이거죠. MOS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모든 증폭이라든지 스위칭이라든지 이런 동작들을 다 수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방금 제가 비유 들어서 설명드렸던 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그 아래쪽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다 닫아버리면 컷오프 영역, 적당히 열면 트라이오드, 완전히 열면 세츄레이션 이렇게 수문의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반도체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설계한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은 요거를 요런 트랜지스터를 잘 만들고 그 트랜지스터를 잘 제어하는 거예요. 메모리라고 하는 게 1이나 0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문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문을 완전히 열은 상태로 잘 저장을 해놓으면 1이 저장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아놓으면 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이나 0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소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고 제가 왜 작게 만들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이 수치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 있는 전류를 보내는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내고 받는 길이 혹은 요 옥사이드 두께 이런 두께들이 나노미터 단위예요. 나노미터면은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거기다가 10의 마이너스 9승짜리니까 요게 지금 삼성전자나 우리 만드는 게 10나노급 혹은 그 이하로 만들고 있어요. 10나노급. 그러니까 거기다가 트랜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지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우리 작게 만들고
이 옥사이드 두께 이런 거 여기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나노 단위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나노 테크놀로지.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들의 디멘전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냐라고 보면 그거를 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나노미터면 10에서 9승이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수치들인데 이거를 반도체 가공을 할 때 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지만 여기 있는 M 플러스들 이런 전자들 그다음에 여기 나노 단위들 이 두께들 이런 걸 잘해요. 우리나라가 왜 잘하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만드는 기술은 도자기 굽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 도자기가 어떻죠? 도자기가 거기다가 일단 미세하게 잘 조각을 해야 돼요. 도자기 그림도 잘 그리고 그렇죠. 여기 아까 뵀듯이 나노 단위예요. 예전에는 손으로 했지만 이건 다 이제 기계로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기계 써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잘하느냐?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한다 이거죠. 뭐 예전에도 그랬죠. 도자기 뭐 똑같은 칼 쓰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왜 우리가 더 잘하느냐? 더 섬세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도자기도 구울 때 있죠. 도자기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마의 온도를 몇 도로 해가지고 몇 시간 굽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 있는 요 위에 빗금 쳐졌는 게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SiO2예요. SiO2면은 실리콘하고 O2, 산소하고 결합시킨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을 산소랑 노출을 시키면 산화막이 형성이 돼요. SiO2가. 근데 이 두께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두께가 굉장히 작댔죠. 나노 단위랬죠. 근데 도자기에서 마치 1000도씨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간 해놓으면 잘 되듯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옥사이드를 기르는 게 아가 몇 도씨에서 얼마 시간만큼 두면 옥사이드가 아주 잘 형성이 되더라. 이런 게 이제 기술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반도체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기술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참고적으로 자, 전자를 보내는 애가 있고 받는 애가 있고 조절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세 개가 있어야 되죠. 주고 받고 수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단자 소자가 되는데 이 디멘전들이 나노 단위가 되더라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술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이게 디멘전이 나노 단위로 되고 이제 트랜지스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죠. 과학 시간에 배웠던 대로. 그래서 음전하를 이용하는 즉 전자를 이용하는 거를 엠모스 네거티브라고 해서 엠모스라고 하고 또 양전하가 있죠. P 플러스를 양전하를 이용하는 거를 갖다가 피모스라고 해요. 파지티브 모스라고 해서 파지티브의 의미로 P 타입이라고 해서 피모스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결합하는 기술을 컴플리먼터리 모스라고 해서 시모스 기술이라고 해요. 시모스라는 소자가 있는 건 아니고 MOS가 이걸 잘 한다. 여러분들이 보는 핸드폰 내에 있는 모든 트랜지스터, 여러분들이 전원을 켜가지고 통화를 하고 할 때 전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들이 전부 다 요거다.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면은 전원이 꺼지는 것도 무슨 원리냐?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가 게이트를 수문을 마치 낮춰가지고 물이 안 흐르게 하듯이 이거를 끄는 거예요. 이걸 끄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고요. 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뭐 그냥 트렌드만 설명을 드리면 이 반도체 기술 중에 이제 점점 3D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죠?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고층 건물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고층 건물 거의 없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죠. 좁은 면적에다가 많은 걸 넣으려면 올려야 돼요. 그렇죠?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한 2층이면 충분하죠. 똑같아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D IC라고 해요. IC도 직접 회로도 이제 땅을 좁혀야 되니까 왜 땅을 좁혀야 되냐면은 핸드폰 작게 만들고 센서 작게 만들고 하려면 무조건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는 점점 올리기 시작해요. 위로. 이거를 3D IC라고 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가공하는 트랜지스터 중에 하나가
핀팻이라는 트랜지스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 핀이 뭔지 보면 핀이 뭐 혹시 뭔지 아는 분 계세요? 핀이 상어 지느러미예요. 삭스핀 있죠, 삭스핀 요리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상어 지느러미 요리죠. 그래서 이게 상어 지느러미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죠? 상어 지느러미처럼. 그래서 이걸 핀팻이라고 하는 그런 트랜지스터들로 이제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최신 기술이니까. 자, 뭐 반도체 구현되는데 어떻게 구현되냐면 이렇게 둥그런 웨이퍼 위에 만든 웨이퍼가 뭐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머티리얼 웨이퍼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래로부터 만든댔죠. 모래를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거르고 이렇게 돌리면서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웨이퍼가 어떠냐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 돼요. 이렇게 둥근 모양이 돼요. 자, 여기 요 하나하나가 웨이퍼 내에 이렇게 여러 패턴들이 있는데 안에 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IC예요. IC. 직접 회로예요. 메모리면 메모리, 뭐 센서 회로면 센서 회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가운데가. 요 대략 얼마 정도 쓰냐면 최근에 쓰는 웨이퍼 이는 12인치면은 30cm예요. 직경이 30cm 웨이퍼 써요. 쭉 보면 이게 동전을 올려놓은 거죠.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데 더 종류에 따라서 하나의 웨이퍼를 이렇게 가공하면 굉장히 작은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뒤에 제가 반도체 가 들어간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깨끗한 웨이퍼는 도체다 부도체다? 부도체예요. 깨끗한 웨이퍼는 깨끗하다는 의미가 전자공학에서는 캐리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류를 흘리거나 뭐 이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불순물 M 플러스 소스 드레인 아까 보셨죠? M 플러스나 이런 부분 불순물을 넣어주는 거를 우리가 도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아까 이제 반도체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2020년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느 때까지 내려가냐면 아까 소스 드레인 사이 거리 이런 수치들 이걸 피처 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 나노미터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0.01 마이크론이면 얼마죠? 0.01 마이크론. 마이크론이면 10의 마이너스 6승, 0.01 마이크론이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나노예요. 10나노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신문상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3나노급으로 뭘 만들겠다. 트랜지스터를 메모리를 만들겠다. 그럴 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소스 드레인 사이 거리를 그 단위까지 컨트롤하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이게 단면도예요. 이게 뭐 제가 아까 보듯이 이게 밑에가 이게 트랜지스터가 있고 이게 점점점 올라가요. 우리나라 고층 건물하고 똑같죠. 고층 건물하고 이 밑에 이게 전체 면적인데 이걸 줄이려면 점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그러니까 2층 서로 그 연결을 하기 위한 그런 인터커넥션 라인들을 7개, 최근에 10개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10층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내에 서로 배선이라고 하는데 부분들을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죠. 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게 만드는 게 첫 번째다. 반도체에는 대신 가격은 싸게. 요 몇 페이지는 좀 넘어가. 웨이퍼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자르고 나면 이 귀퉁이는 사각형이 안 되죠. 이게 좀 아깝죠. 사실 저도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웨이퍼라고 하는 게 아까 이렇게 돌리면서 스피닝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버려요. 자, 반도체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제가 크기하고 가격이랬죠. 크기 가격. 우리나라 메모리 가격. 최근에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 1위인데 메모리 가격이 30% D램 가격이 30% 하락해가지고 약간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중요해요. 메모리에.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일본 업체보다 중국 업체보다 잘 만드는 거는 동일한 기능을 싼 가격에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비싸면 안 사요. 그렇죠? 그 가격에.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라는 게 반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 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는 문제랑 똑같아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기름값이 있고 톨비 있죠. 그거는 똑같아요. 기름값, 톨비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버스에 10사람이 탔을 때하고 20사람이 tas을 때랑 그 가격을 만족하기 위해서 10사람이 타면 2배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 가격이 100만 원 든다고 하면 한 사람이 10사람이면 10사람이 100만 원을 내야 되고 20사람이 100만 원을 내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반도체 가공을 하는 웨이퍼를 가공해서 칩을 만드는 가격은 한 장 웨이퍼당 똑같은데 여기에 더 많은 칩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 100개가 나오느냐 200개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든지 이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하면 작은 데다가 이걸 만드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여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 보통 칩 면적이라고 얘기하죠. 칩 면적들이 얼마가 되느냐? 얼마 대략 감으로 작은 거는 이게 한 밀리미터 바이 밀리미터예요. 사실 밀리미터 눈에 보이지도 않죠. 잘 밀리미터 바이. 요 안에 트랜지스터가 수백만 개 들어가는 거고, 좀 큰 칩은 CPU, 인텔의 CPU 같은 경우는 요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0 바이 10, 1cm 바이 1cm 정도의 트랜지스터들이 수억 개가 들어가는 그런 직접 계로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가공하면 아까 제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가공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는데 실리콘은 어떠냐면 TV에서 보면 반도체 하면 항상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우주복처럼 이렇게 입은 분들이 이렇게 뭐 거울 같은 거 보고 있어요.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게 웨이퍼예요. 그리고 우주복 같은 거 왜 필요하냐면은 반도체는 이 가공할 때 여기에 먼지 하나만 딱 앉으면 이 칩은 죽는 거예요. 이 칩은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린룸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진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핸드폰에서 쓰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밖에다가 플라스틱 형태로 딱딱하게 여기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그 밖에 이렇게 감싸가지고 연결을 해요. 그렇죠? 보호막이죠 하나의. 그걸 갖다 패키징이라고 해요. 패키징. 요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반도체 하면은 보는 건 패키징 된 걸 봐요. 그 안에 실리콘 들이 있는 거는 보기 힘들다 이거죠. 여기 있는 분 중에 부모님 허락하에 혹시 실리콘을 보고 싶다. 그럼 집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반드시 부모님과 같이 이거를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올리고 이게 딱딱하게 만들면 그걸 이렇게 하면 부서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웨이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웨이퍼가 있다. 거꾸로의 과정이니까 반도체 가공을 한 다음에 앞에 위에다가 패키지로 딱딱하게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패키징 과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있는 거를 이게 실리콘 다이가 있고 패키징이 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 우리가 기술들이다는 게 되겠고, 그러니까 패키징하니까 실제 실리콘 다이는 좀 작더라도 위에 쪽은 더 크죠. 위쪽은 더 감싸야 되니까 이런 걸 보시게 되겠고, 자, 몇 페이지는 좀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이제 한번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죠. 이제 제가 이름이 계속 좀 막 그 중간에 가다 좀 바뀌었어요. 중간에 좀 확장이 됐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초연결사에 우리가 IoT가 필요하다. IoT의 핵심 요소 기술을 설명드렸고 그게 반도체로 구현된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요 다음부터 다룰 주제들이 뭐냐? IoT하고 웨어러블 기기라고 했어요. 자, 웨어러블 기기가 왜 갑자기 들어갔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저도 지금 갤럭시 워치를 쓰고 있지만 가장 간단한 IoT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어러블 기기예요. 스마트폰도 물론 IoT 기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웨어러블 기기, 그 다음에 이제 센서들이 다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웨어러블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이 부착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에 핵심 반도체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사례를 보면, 그럼 뭐가 필요하냐? 조금 더 보면은 아까 제가 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죠. 자,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센싱 모듈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센서라는 게 필요한데 센서 종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 보면 가속 센서, 마그네토메트릭 센서, 자이로 센서, 어쿠스틱 센서, 프레스 센서, 휴미디티 센서, 뭐 그래서 온도 센서, 이미지 센서, 조도 센서 되게 많죠.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 빛이 밝은 데 가면은 핸드폰이 자동으로 밝아지고 어두운 데 가면 그 다 조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센서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가스 센서 중요하죠. 또 이런 센서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센서들이 가장 밑단에서 사람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 코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여기 RF 모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가장 익숙한 게 와이파이죠. 대부분 다 와이파이 쓰고 계시니까 다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가정에 있는 기기들이 다 연결되고 제어되는 형태. 인공지능 스피커 쓰고 계신 분들 특히 와이파이 통해 가지고 각 집에 있는 이런 기기들이 다 제어가 돼 있어요. 그게 RF 회로가 되기 때문에 되고 여기 있는 박스 하나하나가 다 반도체예요. 여기 있는 이 박스 하나하나 있죠. 여기 서로 다른 색깔로 되는 게 다 반도체 집적 회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가 필요하냐면 전원이 필요했어요. 그걸 갖다가 파워 매니지먼트 모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예요. 배터리하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원을 핸드폰에 공급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게 IoT가 되면서 우리 매번 핸드폰 배터리 하루나 이틀 만에 충전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에너지들을 수확해가지고 이제 쓰고 싶다 이거죠. 센서 같은 경우에 특히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류를 굉장히 작게 설계를 해가지고 에너지가 작아도 동작하도록 해요. 근데 주위에 생각보다 에너지원이 많아요. 그 에너지원이 뭐가 있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은 와이파이에서 나오는 신호들이에요. 와이파이에서 나오는 신호들 집에서 안 쓸 때는 사실 다 낭비예요. 그렇죠? 와이파이에서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AP라고 했죠. 되게 이렇게 AP라고 해서 와이파이에서 이렇게 안테나 있는 여기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핸드폰을 쓸 때는 쓰지만 아닐 때는 낭비예요. 이제 그런 에너지를 말 그대로 수확하자는 거죠. 하비스팅이라는 얘기가 또 뭐 에너지원이 또 뭐가 있냐면 거창하지 않더라도 소소한 에너지라도 다 모아서 수확해서 쓰자 이런 개념으로 IoT에서는 가고 있고요. 뭐 웨어러블 기기들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사람의 몸에 다 부착을 하는데 이제 IoT의 가장 중요한 센서 노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IoT 하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냥 띵즈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다 IoT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앞으로 미래 유망한 분야가 뭐냐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예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그래서 이제 뭐 미래의 건강, 지금도 건강이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하게 더 여길 거니까 사람 몸에 센서들을 부착을 한 다음에 근데 센서가 걸리적거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무거워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센서를 통해서 건강을 미리 이제 체크하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IoT 중요한 헬스케어 부분이 되겠고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의료 쪽이랑 바이오 쪽이랑 같이 연구를 돼야 돼요. 의대라든지 서로 말 그대로 융합 연구죠. 그런 연구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뭐 핸드폰들도 이렇게 연결이 뭐 많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부분이니까. 자, 삼성 갤럭시 지금 S10이 나왔는데 제가 뭐 S10을 여기 이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오픈하긴 그렇고 S5 한번 내부를 보자 이거죠. 여기에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게 그것도 IoT 기기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직접 핸드폰을 뜯어본 적이 없으실 거니까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혼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가 뭐냐면 하나하나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에요. 이게 IoT의 기술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 뒷페이지부터 보면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하나하나 기술들을 보기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반도체 우리가 기술들이 이 박스로 돼 있죠. 서로 다른 박스로 돼 있는 게 아까 제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다 반도체들이에요. 이게 다 패키지라고 했죠.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 그리고 거기 내에 다 트랜지스터들이 다 집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반도체들이 들어가냐를 보게 되면 그 뒤에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여기 가장 큰 게 있죠. 엑시노스라고 돼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얘기해서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들어오면 브레인 역할을 해서 정보들을 다 먹고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고 끌 때 통화를 안 할 때는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고 뭐 이런 기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이 너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면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 기능들 다 모든 걸 다 관장하는 전체를 관장하는 게 AP라고 해서 역시 크기가 제일 크죠. 그리고 뭐 다양한 이런 칩셋들이 센서도 들어가요. 여기 밑에 보면은 바이오 센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이 색깔이 바이오 센서 컨트롤러죠. 이런 센서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메모리가 들어가야 돼요. 삼성 제품이니까 삼성 메모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메모리도 들어가고 뭐 등등등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개로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세부적인 건 뒤에서 볼 거고요. 그래서 뭐 조금 시간상 몇 페이지는 좀 스킵을 하고 이제 보죠. OLED, 아몰레드라고 해서 요 들어가죠. 아몰레드, OLED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들을 써서 해상도가 좋다. 뭐 들어가죠. 그다음에 터치라고 해서 터치들 이렇게 손으로 매일 쓰는 게 터치죠. 그렇죠? 터치를 사람이 손으로 터치를 하면은 뭐가 변하냐면 사람 손이 닿았을 때하고 안 닿았을 때하고 캐패시터라고 하는 게 변해요.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들이 있죠. 그래서 캐패시터 정전 용량이 변해요. 그래서 그건 감지하는 회로가 있겠고, 그다음에 D램, 메모리,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메모리 들어가겠고, SD 카드도 들어가고, 이쪽에 센서들이 들어가죠. 센서들 들어가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기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PMU라고 해서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 그다음에 아까 여기 요 관장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들,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하나가 다 반도체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뭐 화면 해상도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커지죠. 화면 해상도 최근에 이제 기사나 이런 데 보실 때 보면은 UHD라는 얘기 많이 듣죠. 광고에도 UHD가 뭐냐?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이에요.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픽셀 수가 기존에 이제 핸드폰으로 가면 갈수록 픽셀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동일 화면 내에 3840, 2160 하면은 이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못 느끼지만 다 픽셀이 이루어져요. 디스플레이에 거기에 똑같은 면적에 더 많은 점을 찍으면 훨씬 해상도가 높아지는 그런 거서 해상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뭐 이건 매일 보시는 거가 되겠고, 그럼 이게 아까 이게 칩셋들 이렇게 반도체 칩셋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중에 뭐 이름들이 좀 재밌게 지었죠. 이름들을 보면 스냅드래곤에서 이거는 퀄컴이 만든 칩셋이에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잘하잖아요. 반도체 잘하는데 또 미국에서 잘하는 회사가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퀄컴하고 경쟁이기도 하면서 협력도 하고 서로 그래요. 애플하고 삼성하고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핸드폰에서는 메모리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플에 누가 공급하느냐 메모리를 삼성전자에서 공급한다 이거죠.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누가 만드느냐 삼성전자가 만들어요. 그렇죠? 아이러니컬하게 항상 그래서 서로 사운드해 보였지만 또 같이 협력도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반도체 쪽에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뭐 애플도 있고 삼성 뭐 엑시노스라고 하는 거, 애플은 A7 해가지고 핵심적인 반도체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들을 퀄컴은 스냅드래곤, 삼성은 엑시노스, 애플은 그냥 심플하게 A7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을 지어서 반도체를 만들죠.
뭐 비교는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이제 뭐 이 부분도 좀 시간상 생략을 하고, 자,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우리 중에 앞으로 IoT 중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부분이 뭐냐면 VR, AR이죠. 그렇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래 분야예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해가지고 요 가상 증강현실을 뭘로 구현하느냐라고 보면은 이런 그래픽에 적합한 프로세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반도체로 구현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CPU하고 다르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래서 GPU라고 부른다. 이거 GPU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칩셋이 된다 이거죠. 메모리, 자, 메모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항상 용량이 이렇게 작을 때는 요만한데 이게 사무실에 굉장히 불편하죠. 용량이 작으면 이렇게 넓으면 공간이 크면 막 이거 쌓아놓고 막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메모리가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사용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뿐만 아니고 CPU가 열심히 일을 하려면 자기가 연산을 하고 하려면 항상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용량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분야기도 하고 이런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계속 잘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용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중요한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하려면은 근데 논 발러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비휴발성이에요. 비휴발성.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뭐죠? 플래시 메모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USB예요. USB. USB도 플래시 메모리예요. SD 카드도 플래시 메모리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되겠죠. 기기들에.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연락처 같은 거 저장했는데 핸드폰 껐다가 켰는데 연락처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연락처 전원이 없어도 계속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거나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 게 이런 메모리 기능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자, 삼성 워치, 삼성 기어 시리즈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반도체 칩셋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그럼 이 가운데가 왜 비어 있을까요? 이렇게? 아까 갤럭시 S도 그렇고 S 시리즈도 그렇고 이걸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PC 보드라고 얘기 보드 내에 여기 아까운데 여기가 다 비어 있어요. 항상 기역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칩셋들이 배치가 되는 형태로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애플 워치도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워치 내부를 뜯어볼 일은 없으니까 대부분 없기 때문에 여기 애플 워치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반도체 PCB 기판이 있고 여기에 이런 기술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그런 디바이스 사례가 되겠고 이제 센서 신호 처리하는 센서들을 한번 IoT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센서의 시대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IoT의 시대를 굳이 다른 말로 하자면 센서의 시대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센서들이 필요하냐라고 보면 건물을 자동화하거나 헬스케어나 컨슈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최근에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뒤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센서 기술이에요. 결국은.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환경, 시큐리티, 뭐 물류 이런 데 모두 다 센서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뭐 프레셔 센서, 템퍼러처 센서, 케미컬 센서, 바이오 센서, 라이트 센서 뭐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각 분야별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센서라고 하는 걸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센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센싱한다, 가스 센서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센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센서라고 해요. 자,
제가 하고 있는 게 전기전자공학인데 전기전자공학에서는 취급하는 게 전압, 전류만 취급을 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감지해야 되는 감지 대상은 전압, 전류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동이에요. 사실 이게 진동을 전압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증폭을 하는 게 마이크로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서를 정의를 하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리적인 양들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센서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이거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꿨으면은 그걸 가지고 신호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작은 신호 키우고 여러 가지 잡음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센서라고 하는 건 이렇단 이런 감지 대상별로 따지면은 힘, 온도, 전자기, 광학 이런 물리적인 양들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센서라고 얘기한다라고 제너럴하게 볼 수가 있죠. 뭐 센서들 워낙 많이 쓰이는데 스마트폰은 매일 쓰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시는데 여기 뭐 보면은 여기 쓰이는 센서들이 IoT 기기들에도 그대로 들어간다 이거죠. 스마트폰도 IoT 기기 중에 중요한 기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온도 센서들, 가속도 센서들, 뭐 단말기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자이로 센서들 단말기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다 감지할 수 있죠. 근접 센서들, 뭐 제스처, 요새 모션 인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홀 센서들, 그래서 뚜껑이 덮이거나 닫히면 그걸 갖다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뭐 조도 센서들,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터치 센서도 있고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고,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스마트카 얘기하죠. 스마트카를 전통적으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하던 영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저는 전자공학 베이스니까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굴러다니는 전자장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려가고 있죠. 여기 수많은 센서들을 통해서 서로 물체를 감지하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운전할 때도 뭐 원리가 똑같죠. 눈으로 먼저 감지를 하고 판단해가지고 오른쪽 왼쪽하고 똑같이 여기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다 들어가서 그 센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이제 미래에는 사람이 심지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저는 주로 IT를 하고 있는데 IT하고 BT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하고 굉장히 많이 융합이 되고 있어요. 의대 쪽하고 저도 뇌하는 분하고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이 바이오 센서 부분이에요. 이 바이오 센서. 그래서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센서라고 하는 건 뭐가 됐든지 간에 물리적인 양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면 그걸 센서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가 물리적인 양이냐라고 하면 DNA, RNA, 항체, 효소, 단백질, 생체, 뭐 호르몬, 수용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지를 하는, 그렇죠? 요거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으면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DNA 과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람의 DNA를 이제 피라든지 여러 군데서 채취를 하죠. 채취한 다음에 그거를 DNA 뭐 나노포라든지 이런 어떤 DNA를 감지할 수 있는 그 감지기에다 넣게 되면 뭐 ATCG가 있죠. 아데닌 해가지고 ATCG 4개의 DNA 조합이 있죠. 그걸 갖다가 쭉 통과를 시키면 작은 홀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 홀의 전류가 미세하게 변해요. ATCG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달라요. 아데닌이나 뭐 티민 요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걸 이제 전기적으로 감지하는, 지금 이제 유전자 감사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하려면 한 며칠씩 걸리죠. 일주일씩. 이제 근데 IT 기술이랑 같이 접목이 되면, 반도체 기술이랑 같이 접목되면 3시간 이내, 1시간 이내 굉장히 빠르게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여기서 만나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BT, IT 서로 접목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일단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고 나면 이제 반도체에서 뭐 증폭, 트랜지스터 여기서 증폭하거나 신호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접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특히 이제 뭐
건강한 분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당뇨라든지 이게 당뇨 매번 이렇게 그 피를 뽑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 연구를 비침습으로 당뇨를 센싱하면 혈당 농도를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병원에 보내거나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자동으로 또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뭐 할 수도 있고 주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적용이 되는데 그 만나는 접점이 여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반도체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뭐 센서 신호 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 센서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X축은 물리적인 양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의 혈압이 됐든지 간에 사람의 혈당 농도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온도가 됐든지 간에 압력이 됐든지 간에 Y축은 전기적인 양으로 변환시키는데 이게 이렇게 변해야 돼요. 혈당이나 온도가 10도씨, 20도씨, 30도씨 이렇게 변하면 전압이 1, 2, 3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안 변하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 개의 센서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되면 각 센서 하나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그렇죠? 뭐 구멍 하나만 뚫더라도 이게 똑같이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게 홀 형성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듯이 다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보정을 해주는 게 반도체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보정을 다 해서 항상 일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된다는 거죠. 최근에는 별로 이제 잘 만들어서 안 하는데 예전에 여기 좀 계신 분 중에 PDA나 혹은 예전에 핸드폰들이나 기기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몇 번 누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점을 몇 번 누르시오, 혹은 뭐 터치를 몇 번 하시오,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보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몇 번 찍어줘야 내부에 이런 이게 정확하게 보정이 되는 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자 이제 무선 통신 부분으로 보게 되면, 자 이제 무선 통신 쪽이 우리 IoT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대화가 잘 통하네, 대화가 잘 안 통하네 얘기하죠. 똑같아요. 통신이 잘 통하려면 약속을 정해야 돼요. 서로 약속을 안 정하면 언어가 다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랑 똑같이 통일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해요. 프로토콜. 그래서 프로토콜을 서로 만들고 표준을 만들어야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IoT가 개념은 참 좋은데 센서들이 막 전 세계에 다 널려 있는데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언어가 달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또 다양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다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표준이 또 다 달라요. 이거를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름을 부르는 이름들이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펜이라고 해서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자, 이게 뭐냐면은 가장 작은 네트워크예요. 통신. IoT의 가장 작은 유닛이 뭐냐면 사람 인체 내예요. 사람 인체 내에서 여기에서 인체 내에 심박동을 본다든지 혹은 최근에 신발을 통해서 신발 내에다가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사람의 여러 가지 족적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센싱을 해가지고 혹은 뭐 골프 하시는 분들은 골프할 때 신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센싱해가지고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자체가 하나의 작은 그런 네트워크가 된다 이거죠. 펜이라고 부르고요. 퍼스널 에어 네트워크. 이제 보통 많이 익숙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죠. 랜이라고 해서 로컬 에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가정이죠. 가정에서 기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가정 와이파이 다 연결해서 쓰시기 때문에 이거를 로컬 에어 네트워크라고 하고, 가정 기기들이 조금 더 모아지면은 이웃끼리 되니까 네이버후드 에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낸이라고 하고, 이게 더 확장되면은 전 세계 와이드 에어 네트워크로 확장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IoT라고 하는 게 범위가 없어요. 이것도 IoT, 이것도 IoT, 전부 다 IoT예요. 그래서 근데 각 표준마다 각
요것마다 다 약속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표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익숙하게 IoT에서 많이 쓰는 표준은 뭐냐면 블루투스죠. 블루투스 가장 많이 익숙하시죠. 그다음에 와이파이 이거 많이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익숙치 않을 텐데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근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거리가 홈 정도 나요 정도고 더 거리가 확장되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IoT의 중요한 또 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각 가정에 매달 방문하는 분이 계시죠. 전기 검침하려 전기나 이렇게 검침 그 사실 그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검침을 사람이 방문해서 하지 않고 계량기에다가 간단한 IoT 칩셋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전송하는 거예요. 한전에. 그래서 그런 걸 AMI라고 하는데 오토매틱 매트링 하는 AMI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문제가 멀리 쏴야 돼요. 가정으로부터 댁인데 그 댁에서 한전에까지 가려면 수 킬로미터는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다른 표준이 필요해요. 그런 표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확률이 높은데 로라라고 얘기. 로라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로라. 이거 누가 하고 있냐면은 SK텔레콤이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로라망을 깔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멀리는 아직까지 많이는 하고 있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다양한 표준들이 있어요. 이런 표준들이 왜 필요하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서로 언어를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표준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IoT 분야의 강국이 되려면은 이런 표준들을 먼저 선점을 해야 돼요. 이런 표준들을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 LTE 다 쓰잖아요. 전 우리나라에서 LTE, 3G, WCDMA 다 쓰듯이 예전에 CDMA 쓰듯이 이게 표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뭐 디테일한 부분은 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 또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 뭐냐라고 보면은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이에요.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들. IoT의 지금 핵심 기술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전체 개요 다음에 좀 뭐죠? 이제 뭐 최근에 이 에너지를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솔라셀, 태양전지죠. 태양전지 무한대 에너지고 앞으로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데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들은 뭐 전기, 뭐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가전기기, IoT 기기들에 쓸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뭐 무한대 에너지죠. 태양에서 오는 게 단점이 있어요. 이게 햇빛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들어온 에너지를 계속 저장을 해두고 있다가 쓰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피에조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앞전소자들이 있어요. 앞전소자들. 앞전소자는 뭐냐면 누르면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앞전소자들. 그래서 앞전소자들을 하면 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앞전소자들 이렇게 혹은 거기에 진동까지 같이 결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면은 자동으로 전기가 생겨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센서라든지 회로들, 반도체 회로들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자들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RF 소자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가정에서 쓰는 와이파이 신호들이라든지 지금 이 룸에도 한번 와이파이나 이렇게 RF 신호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RF 신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기들은 그런 RF 신호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들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쓰는 거가 IoT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여기 IoT만 쓸 수 있느냐? IoT의 또 중요한 또 단말이 핸드폰이라고 얘기했는데 핸드폰도 지금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핸드폰 좀 배터리가 부족하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핸드폰만 올려놓으면 알아서 충전이 되는, 그렇죠? 무선 충전 중에 알아서 충전이 되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RF 방식을 쓰면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RF가. 근데 이제 RF가 사실 좋긴 한데 단점이 또 있죠. 이게 좋게 얘기하면 RF, 즉
일렉트릭 필드를 이용하는 건데 전기장을 이용하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자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자파 일상생활에서 유해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예요. 어떻게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람한테는 영향 안 주면서 좀 기기를 충전시키느냐라는 영향이 되겠고. 그래서 뭐 이게 아까 이게 휴먼 저기 퍼스널 에어 네트워크인데 거기 퍼스널 에어 네트워크 내에 뭐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IoT의 중요한 센싱 신호 중에 하나가 뇌파 신호예요. 뇌파 EEG, ECG. 그래서 뭐 당장은 어디에 쓰이느냐면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 있죠. 몸이 이 근육이 손상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육이 움직이려면 이 전달이 돼야 돼요. 신경을 통해서. 근데 중간 신경이 손상됐을 때 뇌에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감지해 가지고 여기에 자극을 줘요. 자극을 주면 마치 신경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와 똑같이 그런 메커니즘들을 구현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의료적인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건강을 평소에 챙긴다는 그런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이렇게 센서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가끔 이제 체험관 이런 데 가시면 그 뭐 뇌파로 뭐 자동차 움직인다 이런 거 체험해 보신 계실 텐데 뭐 뇌파를 감지하고 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뇌를 우리가 감지를 하면은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 중에 가장 고단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텔레파시가 되는 거죠. 미래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뇌를 감지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뇌 하시는 분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뇌파가 나오면 그 신호가 굉장히 작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 뇌에서 움직이는 그 전압을 보면 전압 레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회로적으로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신호를 증폭을 하고 또 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중에서 브레인 관련된 부분에도 이제 될 수 있다. 또 그 부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거죠. 이게 뭐 앞으로 숙제가 많은데 제가 미래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제 뇌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거추장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래서 사람이 느끼지 못한 소재를 개발하는 소재 개발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회로가 들어가면 무조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무선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좀 아직까지 좀 반감이 있죠. 여기다가 내가 뭔가 뇌 위에다가 그 센서를 부착을 했는데 거기에 전자파가 와가지고 뭔가 좀 충전한다. 약간 좀 아직까지 좀 반감이 있고 저도 반감이 있어요. 연구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숙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핸드폰 쓰시고 계신 것 중에 무선으로 에너지 충전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거는 방식이 마그네틱 방식이에요. 마그네틱 그러니까 우리 전자파라고 하는 게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마그네틱 필드가 있죠.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두 가지 있죠. 전기장, 자기장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 현재 핸드폰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밑에 패드가 있고 그 패드 위에다가 충전을 올려놓으면은 충전이 되는 그런 거리인데 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죠. 그래서 그 방식을 인덕티브 커플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학생분들도 계시니까 그 과학 시간에 배웠죠. 암페어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배웠죠. 이게 무선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전송하는 그 원리를 보면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학에서 배우는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이런 형태인데 그거는 지금은 설명을 안 드리고 이게 코일에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전류가 있으면 그 코일에 대해서 시간에 변하는 전류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뭐가 유도가 되죠? 자기장이 유도가 돼요. 그렇죠? 이 코일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오른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냐면 자기장이 유도가 돼요. 이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데 그 유도된 자기장이 다른 쪽 코일을 통과하는데 이게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여기에 뭐가 유도가 되냐면 전기장이 유도가 돼요. 그렇죠? 전기장, 자기장은 사실 같은 거예요. 전기장, 자기장은 같은 양인데 형태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거기에 여기 전압이 유도가 돼요. 그러면 무선으로 전력이 전송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선이 연결이 안 됐더라도 여기 코일에 전류를 변하면 그 시간에서 변하면 그 전류가 여기 이 세컨더리 코일, 프라이머리 코일이 있고 세컨더리 코일 쪽에 시간에서 변하면은 여기 전압이 유도가 되니까 여기서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페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혹시 여기 조금 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요런 방정식을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해서 전자전기공학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죠. 여기 E라고 하는 게 일렉트릭 필드, B라고 하는 게 마그네틱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상호로 유도한다.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맥스웰 방정식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으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코일들이 있으면 그 코일을 시간에서 변하는 전류들이 있으면 그 변하는 전류들이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 그 시간에서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되면은 그게 전압이 형성되는 그런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원리에 의해서들 이제 되고 전력이 전송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LC 코일이에요. 코일, LC 코일로 이제 전력이 전송되는 거예요. L하고 C 코일로. 일상생활에서 코일에 대해서 많이 보신 분이 없을 텐데, 코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력을 전송하는 코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와이어가 있으면, 도체가 있으면 도체를 감으면 그게 코일이에요. 그게 인덕터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메탈 와이어를 감은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안테나라고 하기도 하고 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리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일하고 코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송하는데, 근데 에너지를 조금 멀리 전송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사용하는 원리가 뭐냐면 공진의 원리를 사용해요. 레조넌스. 그렇죠? 공명 많이 배웠죠. 공명. 우리 소리급세 같은 걸로 이렇게 공명 현상들을 실험을 했을 텐데, 전기적으로 공진이라고 하는 거는 LC가 있으면, L하고 C, 인덕터하고 캐패시터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공진 주파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공진 주파수를 잘 맞춰가지고 에너지를 딱 보내면 에너지가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어요. 이 공진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유용한 거기도 하고 무서운 것도 있어요. 예전에 다리 같은 게, 다리 교량이 무너지는 게 교량의 공진 주파수랑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나 자극의 공진 주파수가 딱 일치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거죠. 그거를 활용하는 게 공진 방식의 에너지를 전송하는 그런 원리가 되죠. 이 IoT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제가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저기 토요일인데 너무 늦게까지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연구만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그 실제 반도체 예예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IoT의 세부 기술들을 다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만들고 또 프로젝트하고 결과물 발표를 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하나의 센서예요. 자, 이게 뭐냐면 센서라고 하는 게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센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예요. 그 중에 요 밑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센서예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압력이 변하는, 압력에 대해서 변하는 그런 센서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기판, 이 푸른색으로 우리가 PCB 기판이라고 얘기하죠. 기판 위에다가 이렇게 칩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게 누르면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이제 칩이에요. 이게 반도체 실리콘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는 특히 뭐 하얀색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조금 더 이게 기능이 이게 포인터에 아까 4번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이 기능이 잘 이렇게 별로 아닌데, 어쨌든 이게 좀 처음 쓰는 거라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포인터로 그냥 여기 잘 보이시지 않는데 요 부분이 잘 보이시지 않죠? 특히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요 안에 트랜지스터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트랜지스터가 수백만 개 들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 이거를 이제 굉장히 확대를 해가지고 봐야 되죠. 이게 나노 단위니까, 그렇죠? 나노 단위의 트랜지스터. 여기 또 근데 굉장히 다양한 IP들을 했죠. 이거는 반도체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거는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집이 있죠. 이렇게 요런 뭐 거실도 필요하고 뭐 화장실도 필요하고 뭐 부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각각의 개별 유닛들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배선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한 2mm by 2m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2mm by 2mm 정도가 되는 게 되고, 이제 대학에서는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이걸 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논문인데 제 연구실에서 저 맨 밑에 제가 이제 교신 저자라고 해서 그 저자의 책임을 지는 저고 대학원 연구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이런 결과들을. 그다음에 또 뭐 와이어리스 무선 충전도 저희가 조금 낫나? 조금 낫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확대 기능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좀 더 잘 보이죠. 이 안에가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게 역시 이 트랜지스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트랜지스터들이 되겠고, 그것도 역시 확대를 해야 제대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거는 뭐 한 거냐면 이제 무선 통신, 아까 무선 통신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죠. 그래서 통신을 용 IC를 만들고 그걸 보드로 제작을 하고 또 논문을 내고 뭐 이런 절차들을 하죠. 이거는 이제 원거리, 아까 IoT용 원거리 한 수 킬로미터까지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칩들을 이제 설계하고, 이런 거를 칩 사진을 칩 마이크로 포토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돼요. 반도체로 설계를 하면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파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서 논문이나 여러 같이 해죠. 학문 분야에서 성격에 따라 다른데 반도체 분야는 이런 측정 결과들을 실어서 서로들 공유를 해야 서로 믿고 심사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죠. 무선 충전의 경우에요. 무선 충전의 경우인데 무선 충전용 IC 같은데 여기 밑에 이것도 이제 무선 충전용 칩셋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여러 회로들이 들어갔는데 밑에 이제 코일이 있고 위에다 수신 코일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기본적으로 이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송된댔죠. 이렇게 송신이 있고 이쪽이 수신이 있으면은 마그네틱 필드에서 에너지가 전송되면서 이쪽에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선 충전이 돼서 그런 IC에 대해서 역시 뭐 IEEE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IEEE가 미국의 전자전기공학회예요. I의 E 3개. 그래서 IEEE에 있는 저널들에 이제 발표를 해서 출판을 하고 뭐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까 요소 기술들하고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100분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뭐 100% 다 소화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 강연을 에 대해서 일단 오늘 사회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번 강연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강윤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